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방사능 가속기 유치에 따른 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 성과를 빠르게 산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역 혁신 성장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청주 오창을 포함한 전국 6곳을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기존 대규모 특구와 달리 소규모 지역을 R&D 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공유해 혁신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입니다. 충청북도는 강소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지역 내 총 생산이 1,4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유치 성공으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가속기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내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도는 상대적으로 R&D 기반이 부족한 청주 이외 지역에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강소 특구에는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부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도 관계자는 방사능 가속기 유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후보 지역 윤곽은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선정과 함께 과기부 심사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후속 작업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혁신 성장 거점이 늘어나는 만큼 도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정부가 감염병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보완해야 할 제도적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해 개인 QR코드를 다운받은 뒤 업주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 기록을 남겨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방명록을 전에 했던 것처럼 작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 같은 감염병 전파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업종은 모두 8개로 충북의 경우 2,4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충북 지역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뒤 편법 영업을 하는 등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만 파악이 돼 있는 건데 추후에 혹시 또 더 있다면 확인이 되면 이제 더 같이 관리를 해야죠. 이번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이 적용되는 충북 지역의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곳으로 파악됐는데 대부분 줌바 댄스와 스피닝, 태보 시설로 수도권과 같이 탁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감염이 시작될 경우 역학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정책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가운데 위반 시 영업중지를 포함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도내 경로당들이 폐쇄된 지 넉 달이 다 돼 가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경로당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 재개방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청주의 한 경로당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여가를 보내야 하지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심의 또 다른 경로당도 안내 문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이후 넉 달째 도내 경로당과 마을 회관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는 수 없이 마을 공터나 공원에 마련된 정자 그늘을 찾고 있지만 성큼 다가온 올 여름을 보낼 생각을 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덥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로당 갖다 문을 닫으니까 우리 눈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각자 사람들 쳐다보고 웃고 이렇게 하다가 말을 안 하고 서로 그냥 집에 각자들 앉았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회관을 좀 쓰게 해주시고. 도내 무더위 쉼터는 2,444곳,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제외한 도내 무더위 쉼터의
89%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입니다. 어르신들은 지난 2007년 지정 이후 처음으로 무더위 쉼터가 없는 여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라도 주로 이제 농촌 지역 위주로 개방을 우선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의 상황에 따른 선별적 개방 요청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경로당 개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렘데시비르보다 치료 효과가 50배나 뛰어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해 민간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뛰어난 중화 효능을 지닌 백신 후보 물질도 함께 개발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탄생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 기자입니다. 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성과물은 백신과 치료제 후보물질, 진단키트 등 3가지입니다. 치료제 후보물질 0319는 화합물 은행이 보유한 20만 개의 화합물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성됐습니다. 일부 화합물들이 약효를 나타냈고요. 그 약효를 나타낸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해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게 된 것이죠. 원숭이 신장세포를 대상으로 한 약효 시험 결과 치료제로 승인된 렘데시비르보다 바이러스 사멸 능력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개발된 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새 백신 후보 물질도 6주 동안 실시된 검증 과정에서 뛰어난 안전성과 약효를 입증했습니다. 세포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 생성 능력이 기존 후보 물질에 비해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백신 효능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용이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와 더불어 저희가 백신 효능을 더 증가시키는 데 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효능은 확인됐지만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방지를 위해 실제 사람의 몸에 투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술을 넘겨받은 기업들은 공정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치료제는 내년까지, 백신은 2024년까지 개발을 마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연구단과 기업들은 그러나 임상시험 등에 대한 정부의 심의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1920년대 노면 전차를 본뜬 트롤리버스가 울산에서 시티 투어 버스로 활용됩니다. 새로운 버스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울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옛날 전차를 쏙 빼닮은 버스가 울산 도심을 달립니다. 참나무로 만든 벽과 좌석, 항동으로 된 기둥이 조화를 이뤄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옛날 전차 이렇게 우리 다닐 때 부산에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거 옛날 탔었거든요. 근데 저거도 이쁘네. 옛 노면 전차를 재현한 만큼 내부도 고풍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하차벨도 특이한데요. 이렇게 줄을 당기면 하차를 알리는 종소리가 납니다. 이달 말부터 울산 시티 투어에 이용될 트롤리버스입니다. 울산시가 6억 2천만 원을 들여 도입한 트롤리버스 2대는 태화강역을 출발해 3호 대숲과 태화강 고가정원, 중앙전통시장 등을 경유합니다. 고전을 접목한 이 시티투어 버스다 보니까 트롤리버스도 이용을 하고 울산의 관광거리도 보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충분히 즐길 것이다. 일단 버스 외관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내실을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 2층 오픈탑 버스가 도입돼 관심을 끌었지만 이용객 수는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새로운 코스 개발에도 한 해 5, 6억 원에 이르는 재정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면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부터 하늘빛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꽤 많은 양의 수증기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30에서 최고 70mm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기도 한데요. 현재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는 장맛비는 아닙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이 비가 내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먼저 장맛비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리는 비는 저기압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우리 지역에서도 비 소식은 잦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지난주 9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동학대 사건이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일명 가방학대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천안에서 의붓 아들을 가방에 넣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조민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방학대 사건 모두를 좀 분노케 한 사건인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말문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네. 단적으로 우리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구타한다거나 여러 폭력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가방을 바꿔서까지 가두고 7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두고 또 중간에 외출을 하는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말로도 그 공분을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화도 나고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의붓 어머니의 이런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엄벌에 처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뭐 이런 판례들이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법정형을 한번 따져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법정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물론 살인죄냐 아니냐에 대한 적용 법조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사의 흐름은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형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죄질들에 비추어 보면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최근에는 15개월 되는 아이를 이제 밥을 주지 않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위탁모에 대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17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더 높아질 여지도 있고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에도 처벌례나 법정형에 비추어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 뭐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인 거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미필적 고의의 의미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확정적 고의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의혹이 있다면 이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고의를 인정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당사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이상 법원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 등에 비추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당연히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에서 고의를 부인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가둔 시간이 7시간이고 중간에
좀 더 큰 가방에서 적은 가방으로 옮기거나 또 중간에 외출까지 하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누구든지 이러한 가방에 가둬두는 경우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외출까지 한 점, 이런 점에 비추어서는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필적 고의냐 확정적 고의냐 여부는 이제 어떤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양형상의 요소로서. 다만 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감형 요소로 간다거나 이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잘못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그런 비판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처벌 수를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감형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요. 기본적으로 아동 범죄에만 감형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양형에 대한 평가 요소라는 것이 가중 요소도 있고 감형 요소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이제 혼합해서 그러한 적절한 양형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법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좀 비판을 받는 특별한 좀 특이한 양형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이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기 때문에 그 사망에 직접적인 어떤 이제 피해 감정을 갖는 이제 친부모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법관이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 요소인데요. 계부에 의한 이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뭐 친모나 이런 부분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적절한 처벌 불원의 의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이제 비판이 담기게 되다 보니까 과연 법관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감형 요소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의 요소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은 감형 요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에서 끊임없는 비판이 있는 특이한 사건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은 그 처벌은 폭력을 꼭 가해야지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폭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면 좀 과거의 전통적인 생각이 좀 더 지금 적극적인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구타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언어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이제 아동학대의 정의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심지어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범위는 훨씬 더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가방학대 사건에서 또 나오는 말이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친부,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체 뭐 했느냐라는 또 비판도 많은데요. 그 친부도 당연히 좀 책임이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은 이제 친부의 입장은 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몰랐다거나 하는 취지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학대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러한 학대 사실을 친부가 알았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전에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는 5월 5일에 아이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입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멍자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부위에 있었고 심지어는 시간적으로도 예전에 일어난 것 같은 멍자국들이 있었다. 또 거기에 담배 자국이 있다든지 이런 굉장히 학대를 의심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의사가 발견을 하고 이를 의사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이 사건으로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건은 아니라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러한 경우에 친부가 몰랐겠느냐. 일반적인 부모라면. 사실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어디 조그만 상처가 나더라도 도대체 이 상처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꼬치꼬치 묻고 따지는 절차를 밟는데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친부가 몰랐다. 전혀 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이 과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에게 다가가겠느냐.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처벌받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신고가 돼 있었던 상태고 그 경찰서나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분리를 했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아서 지금 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라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비춰보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격리 조치를 했다면 이러한 사망 사고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조치가 부적절했다라는 비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비판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사회에서 고민해 볼 부분은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국 왜 우리가 이걸 격리 조치를 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도 나오는 얘기가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항상 하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분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강제적인 처분의 일종입니다. 강제적으로 원 가정에서 아이를 떼어낸다 이런 처분인데요. 시스템상 이러한 강제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통일된 기준 자체가 지금 정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동이 돌아가겠다. 또 부모는 사실 그렇게 중한 어떤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다면 아동보호 전문 기관으로서도 그러한 개연성만 믿고 강제적으로 이 아이를 격리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업무 처리의 미숙이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은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아이를 보고 부모와 분리할지 분리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떤 법원의 심리나 결정에 따른 부분으로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어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량적인 판단이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조금의 학대의 개연성으로라도 얘를 분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재량을 발휘할 때 있어서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선뜻 내가 했을 때 굉장히 지금 실무상 이러한 격리 조치를 했을 때 부모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상당한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럴 때 이게 적극적인 재량 행사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런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그리고 또 이제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혹시나 부모로부터 다시 학대를 받지는 않을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부모들도 이제 모니터링을 또 이제 교묘하게도 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있고 소극적인 모니터링이 있을 겁니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라면 소극적인 모니터링은 단순한 확인 차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도를 묻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동학대는 굉장히 좀 특이한 범행의 양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상대로 어떤 학대 범죄를 하는데 피해자가
얘가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밝히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정신적인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상 먼저 자신의 피해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래야만 모니터링의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인력의 부족, 여러 이제 제도적인 한계, 그다음에 뭐 어떤 업무상 미숙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소극적인 모니터링이죠. 원가정 보호제도라고 해서 일단 아이는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냥 주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정도로 확인하는 소극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의 이 모니터링이라는 건 부실 그 자체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조금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채워져서 좀 이런 아동학대가 줄었으면 어쨌든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처벌은 더 이제 뭐 법도 통과되고 처벌도 강화되는데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아동학대 사례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사실은 많은 체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만들어 왔고 저는 실질적인 기능 여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와 격리입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리하고 격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점은 기능상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같이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그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인데 작동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찰에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뒤로 숨는 일이 발생을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강제적인 어떤 권한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경찰이 형사 사건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형사 수사 절차를 이행할 것이지 단순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첩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인 권한인데 적극적인 권한은 사실 선진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법원의 어떤 즉결 심판의 제도를 통해서 임시적으로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거를 좀 격리하는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준하는 좀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분리격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조민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